우리는 규제를 통해 가지고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에서 그 실패했던 정부를 경험을 했죠. 문재인 정부를 경험했었고 2017년부터 21년까지 주택 부동산 규제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펼쳤지만 시장 안정화가 안 됐었는데 그걸 다 경험한 입장에서 서울시가 이렇게 또 토어제를 하는 걸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서울시는 주택시장 관련해서 좀 감이 없거나 정책적 대응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부심입니다. 지금 충무로 저희 사무실 주변에 어마어마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문을 다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파쇄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공부해서 저런 걸 좀 배웠어야 되나? 어쨌든 저 파쇄 작업을 하고 계셔서 일부 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들려가도 아마 이번 주 정도가 아닐까 싶어서 그 부분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잘 아시겠지만 토지거래 허가제를 오늘 날짜 기준으로 재지정을 했습니다. 3월 24일 기준으로 재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런 혼란스러운 한 주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토어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일요일 밤까지 동네 단지 내 중개사무소 불이 진짜 거의 모든 곳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어제 시작하기 전에 집을 사거나 팔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일요일 밤까지 거래를 했다, 이런 상황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정말 웬만하면은 부동산 상담 나한테 하는 사람이 이제 많지 않은데 저한테도 막 부동산 상담이 들어올 정도면은 지금 얼마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토어제는 서울 4개구를 지정을 했고 용산, 서초, 강남, 송파구 전체 지정을 했고요.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은 약 4개 자치구 소재 전체 약 40만 호 단지, 2,200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어제를 풀면서 원래 강남구가 주로 청담, 그다음에 삼성, 그리고 대치, 그다음에 이제 개포 이렇게 내려가는 순인데 강남구가 토어제가 3개동이 지정돼 있으면서 갭 투자 비중이 조금 낮았었거든요. 근데 갭 투자 비중이 낮았었는데 2월 12일 날 토어제를 풀면서 갭 비중이 크게 올라갔죠. 35에서 44%로. 그리고 지금은 갭 투자 비중이 더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갭 비중이 과거에 24년 7월이 최고였고 지금 다시 한번 최고를 찍고 있는데 그만큼 투자자들이 토어제를 푼 기간에 적극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수요가 들어왔기 때문에 소위 가격이 갭상승으로 떴고요. 그 갭상승으로 뜬 게 개별 실거래 아파트 단지 기준으로는 매매가가 10에서 15%가 단기에 뜬 거거든요. 근데 통상 뭐 한 25억에서 35억 정도 하던 단지들이 25억이 28억 되고 35억이 막 40억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난 그런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카페에서는 그 토어제를 서울시가 재지정을 하게 되면서 약간 저 개인적으로는 뭐 좋지만 싫은 티를 내고 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특히 서울 소재 토어제 지정 4개구에 계신 분들은 일단 뭐 주택가격 올라가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올해 9월에 토어제가 다시 풀리게 되면 다시 한번 큰 갭상승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또 묶이면 그 주변으로 번져가는 풍선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에 주택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강남 4구가 토어제로 묶이면 용산 포함해가지고 그럼 뭐 자기네한테 풍선 효과 번지겠지. 그러면 마포나 성동이나 이런 데로 강동으로 가면은 그럼 또 자연스럽게 그 주변으로 또 효과가 번지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토어제 효과가 전이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대감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토어제를 하게 되면 투자 수요가 유입이 안 되면 투자 수요 유입 안 되면은 뭐 전세가가 문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전세 낀 갭 매수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전세금이 올라가면은 전세 자금이 회수가 되는 거니까 양도를 하지 않더라도 전세금이 갭 투자 자금 일부 회수되면 이런 것들이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토어제를 바라보는 굉장히 이제 이중적 그런 사고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풍선 효과를 먼저 알아보면은요. 토지거래 허가제는 20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19년 12월 16 대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19년 12.16 대책이 있었고 그 12.16 대책을 하면서 9억 넘는 주택의 갭 투자를 중지하는 정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수도권에는 9억 넘는 전세가 사실상 거의 없었고 다 서울만 많았었기 때문에 전세 낀 갭 매수를 하려면은 경기도를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그 해제되고 강세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서울은 그 당시에 또 투기과열 지역에 15억 대출 중단에다가 각종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가 랠리를 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빨간색 박스로 표시했는데 여기 빨간색 박스 보시면은 경기도 매매가 서울 매매를 이겼던 적이 별로 없는데요. 근데 20년 6월부터
22년 말까지는 경기도가 더 큰 가격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때 토어제 효과로 인해서 풍선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 매매 가격이 훨씬 더 회복을 빠른 속도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반대로 이때 치솟았던 거를 회복을 못한 지역도 여전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물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4년 지났지만은. 두 번째는 서울 강남 안에서도 서초 강남이 있다고 치면은, 강남은 세계동이 토어제로 묶였고 서초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24년 상승장 때 서초구가 강남 대비 초과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25년 들어서는 강남구가 서초 대비 초과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어제로 인해서 가격이 안 오른다 이런 게 아니고요. 토어제는 뭐냐면은 주택 수요가 실수요하고 투자 수요가 있다면은 투자 수요를 막는 거기 때문에 수요가 반토막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수요가 반토막이 났다면은 서초구는 투자 수요, 실수요 둘 다 들어오고 강남은 실수요만 들어오고 있으니까 강남구의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덜했던 거고, 그걸 푸니까 한 번에 갭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토어제가 무용하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되게 와전된 해석이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하면은 수요가 그냥 반토막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년 이후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22년 이후 한국은 초저출산하고 피크아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것이 지금 시장의 메타가 됐고요. 그리고 초저출산은 학교 소멸을 전제하고 있죠. 학교가 소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밀집 지역으로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은 당연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방 소멸, 그러니까 지방 소멸하니까 서울로 가자, 이런 분위기가 막 올라오면서 22년부터는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이 4개 자치구, 용산을 포함해가지고, 사실 용산은 학군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용산이 토어제로 지정된 거에 대해서도 왜 지정했을까? 실거래나 개별 아파트 단지 보면 그런 게 없는데, 이런 말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치솟았지만 용산은 그 정도는 아닌데, 용산 지정한 거에 대해서 그냥 껴줬다, 약간 이런 해석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도 굳이 용산까지 지적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조금 있고요. 다만 이런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그런 학군지 밀집 지역으로 서울 안에서도 수요가 쏠리고 있죠. 서울이 25개 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약 6개 구 정도가 소위 한 25% 정도 되는데, 이 한 상위 20% 정도 되는 이 지역에 대해서만 막 이제 다들 가고 싶어하는 이런 심리가 존재하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이 완전히 양극화가 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어차피 토어제가 아니었어도 강동, 성동, 양천, 마포,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강세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포조차도 약간 아리까리한 게 있어요. 마포 역시 학군지가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이 강세를 띠지 못하는 지역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올라가는 지역이 학군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완전히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이 이 정도면은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당국은 그래서 화요일인 3월 25일에 다시 점검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가계부채 관련한 여러 가지 회의를 했는데, 지금 토어제 전후로 주택시장이 되게 광범위하게 불타올랐고, 그리고 주담대 신청자가 너무 많으면서 단기간에 대출 신청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계대출 시중은행 소집해가지고 다시 한번 단도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서울시가 저는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행보를 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24년 7, 8월에도 가격 급등기가 있었고요. 그때는 그냥 8월 말부터 가계대출 규제를 시행하니까 자연스럽게 시장 안정기가 갔습니다. 그거를 2월에 토어제를 풀면서 지금 불장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25년 2, 3월 급등기도 아마 가계대출 규제를 타이트하게 한다면은 시장이 안정세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계대출 규제를 하면서 토어제를 재지정했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후에 한 달 후에 시장이 안정화된다면은 토어제가 되게 작동이 잘 된다라는 이런 또 미신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토어제는 정확히 말하면은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투자 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반대로 가격의 왜곡을 또 만들어내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토어제 그 자체만으로 시장 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은 굉장히 지엽적인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전체 시장에서는 그냥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악영향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규제를 통해 가지고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에서 그 실패했던 정부를 경험을 했죠. 문재인 정부를 경험했었고, 2017년부터 21년까지 주택 부동산 규제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펼쳤지만 시장 안정화가 안 됐었는데, 그걸 다 경험한 입장에서 서울시가 이렇게 또 토어제를 하는 걸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서울시는 주택시장 관련해서 좀 감이 없거나 정책적 대응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지자체 중에서 서울시가 제일 뭐 뛰어나고 뭐 등등 있었던 건 맞지만은 24년 상황을 다 경험한 입장에서 가계대출만으로 얼마든지 안정화할 수 있었던 건데 그거를 또 막 토어제를 다 엎으면서 하는 걸 보면은 정책 대응 역량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토어제를 지정해서 전세가가 막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이런 형태의 주장에 대해 가지고 저는 약간 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장기간 시계열을 그려서 서울의 매매와 전세를 보면은요. 토어제가 없거나 하는 식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면은 전세 시세 대비 매매 시세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똘똘한 한 채를 갭 투자하는 사람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상생임대인 제도는 본인이 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그 1세대 1주택 그 의제를 받으니까 너무나 갭자에게 용이한 그런 세제인데 이게 22년에 임차료가 21년, 22년에 임차료가 크게 올라갔을 때 현 정부에서 도입을 했는데 22년 하반기부터는 임차료가 하락했으니까 상생임대인 제도도 없애도 되는데 상생임대인 제도가 있으면은 1주택 갭 투자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악용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로 악용되냐면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같이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전세 낀 갭매수가 폭발적으로 들어왔던 거는 상생임대인을 활용해서 들어왔던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 정부가 업데이트 안 돼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두고 있는 걸 보면은 뭐 그래서 이제 옛말에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진보는 뭐 부동산을 못하고 뭐 보수는 부동산을 잘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그냥 엘리트 공무원들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이 이제는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떨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런 시장의 투기 수요를 더 부추기는 이런 형태의 정책들이 많아진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고 그리고 오늘 미래세 박현주 회장이 약간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중국을 돌아다니고 나서 이런 말을 했죠. 중국에서는 헝다를 파산시킬 정도로 부동산에 대해서 네거티브했고 지금 AI와 테크, 자율주행, 로봇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시진핑이 실제로 부동산 관련 기업에 대출도 안 해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기승전 부동산 살리기 정책만 쓰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 다 밀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회가 들었겠죠. 2000년대 초중반에 미래에셋에서 중국과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펀드가 있었고 그때 저도 이제 그 시기에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2011년부터 금융시장에 들어가 가지고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었는데 지난 10년 그리고 지난 15년을 반추해 보면은 한국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부동산에 진심이었고 지금도 진심이고 부동산 기업이 멸망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치인이든 이제 정부든 공무원이든 용기를 내 가지고 이런 부동산 산업에 대해서 과잉 자원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고요. 그냥 다들 자기 포지션 거기 꽉 잡아놨으니까 이게 그냥 올라가기만 해야 되고 이런 생각으로만 하다 보니까 전체가 그냥 기술적인 부분에서 결국은 피크아웃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토어제도 마찬가지고 상생임대인 제도도 이게 2014년 주임사랑 왜 이렇게 비슷하냐면은 2014년 주임사도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임차료가 올라갔기 때문에 주임사를 썼는데 그게 3년 동안 투자 수단으로 악용이 됐거든요. 20년, 21년에 임차료가 올라가서 상생임대인을 만들었는데 그 상생임대인이 지금 갭 투자로 악용이 되고 있는 거를 목도하면서 벌써 3년 차인데 이거를 냅두고 있다면은 이거는 상당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냥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그런 한탕 심리가 관료 사회에도 팽배한 것 같습니다. 피크아웃으로 가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